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날 이곳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죽인 사람은 조선인 안중근이죠. 안중근은 정확히 3발의 총탄을 발사했고 모두 이토에게 명중시켰습니다. 지금도 중국 하얼빈역에 가보면 실제 당시 안중근이 총을 쏜 곳과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한 곳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라는 게 꿈같은 이야기가 됐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하얼빈역에 가게 된다면 이곳을 꼭 한번 들러보는 게 좋겠네요. 당시의 분위기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토 사망의 통쾌함을 가슴에 새겨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가 꿈꾼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선을 지배했는지, 또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토를 죽였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토는 을사늑약의 원흉입니다. 이전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다뤘을 때에도 이토가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 도망가지 않았고 스스로 총을 버리고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저격이 단순히 이토를 죽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야 하는 이유와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민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조약과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조선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조선인은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조선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일본 왕을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일본 왕의 아버지 태왕을 살해한 죄. 안중근은 본인이 직접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유들을 다시 보면 정말 나쁜 짓 많이 저질렀네요. 어떤 분들은 이토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토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본인이 결정권자로서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그가 승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를 악의 원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열이 오르는 얘기를 할 테니까 미리 심호흡하면서 봐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이토가 사망을 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한일합병이 이뤄졌는데요. 일본의 일부 학계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한제국 강제 병합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는군요. 왜냐면 이토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온건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그가 사망하면서 강경파가 득세했고 그로 인해 빠르게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이토 히로부미가 온건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1906년 통감으로 대한제국에 부임했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문명화될 때까지 일본이 보호해주겠다라는 말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켰고 일본 강경파들의 강제병합 주장에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온건적인 성향이었다가 아니라 온건적인 성향을 보인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그가 얻고자 한 것이 뭐였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토는 10살에 불과한 영친왕에게 일본 유학을 제안하여 일본식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교육을 받게 하고 국제 감각을 키워 대한제국을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준다고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었죠. 일단 영친왕이 일본에 와 있게 되면 인질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두 나라가 평화롭게 동맹을 이어갈 목적으로 서로의 태자를 교환하는 일이 있곤 했는데요. 태자가 인질로 그 나라에 있으면 섣불리 동맹을 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의 황태자가 일본에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일본에게 위협적인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쳐봅시다. 아간파천이나 헤이그 특사 파견 같은 일 말이죠. 두 사건 모두 고종이 주도한 일입니다. 황태자가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일을 또 계획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일이 잘못되면 주도한 자신만 피해를 보면 됐겠지만 이제는 자신으로 인해 죄 없는 핏줄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황제의 주도로 무언가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영친왕은 일본식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거고 심지어 1940년에는 일본 육군 중장이 됩니다. 일본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토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한국에 온 뒤 대한제국의 황제의 거처인 경운궁 출입을 통제합니다.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대한제국 황실 보호. 하지만 이것은 대한제국의 황제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제2의 아간파천이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막기 위해 365일 24시간 황실에 누가 드나들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토는 대한제국의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데요. 일본으로부터 1000만엔의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경찰력을 증강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농공업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치안도 강화되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발전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하나 그들의 목적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경찰력 증강, 국민 감시 인력을 늘리겠다는 의도, 학교 설립, 식민교육으로 전 국민을 친일화하겠다는 의도, 농공업 개선, 생산량을 늘려서 수탈하겠다는 의도. 이렇듯 이토가 중심이 되어버린 일본의 행동들은 그 내면에 굉장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침착하게 대한제국의 일본화를 진행해온 이토 히로부미. 그가 이러한 식민화 방식을 따르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동양의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일본이 있었다면 서양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영국은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를 통치했던 영국의 인물은 크로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문명화를 구실로 하며 이집트를 통치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집트 국민들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죠. 일본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농업 개선, 무역 진흥, 교육 개념을 단행한 크로머.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이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 개혁에 있어서는 중국 관리나 기술자와 같은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분야에만 집중되었으며 초등교육 위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문명화를 위해 개혁을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모습이 거짓말처럼 일본과 많이 닮았죠. 이토는 크로머의 통치 전략을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 일본에 의해 파견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던 더럼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이토에게 영국의 이집트 통치 전략을 활용하라고 조언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벌어진 통감부의 조치들입니다. 고종을 폐위하고 정미칠주약을 체결한 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죠. 이 모든 국권 침탈의 과정이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순식간에 처리됐습니다. 이토는 7월 29일 한 연설에서 대한제국과 일본이 양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사흘이 지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해버렸죠. 또한 정미칠주약 체결을 통해서도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공식화하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어떠한 시정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통감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대한제국 정부는 말이 정부지 결국 일본의 승인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겉으로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병합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토는 그동안 대한제국의 병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죠. 그로 인해 일본 내 강경파들과도 대립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토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총리 가스라와 외무대신 고무라가 이토를 찾아와 대한제국 강제병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일관되게 병합을 부정해온 이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강제병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비쳤는데요. 이렇게 이토가 강제병합에 동의하면서 이미 안중근에게 죽임을 당하기 이전부터 대한제국의 강제병합은 결정이 된 사실이었습니다. 고로 이토의 죽음이 대한제국 강제병합을 앞당겼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꿈꾼 세상은 대한제국 병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가 꿈꾼 세상은 뭐였을까요? 안중근이 리순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은 동양의 삼국인 대한제국, 청나라, 일본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어 서양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이토를 사살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단순히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조차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위순항을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고 삼국이 공동관리하는 평화회의를 조직하자. 둘, 삼국이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동화폐를 발행하자. 셋, 삼국이 연합군대를 조직하고 2개국 이상 언어를 학습해 서로 소통하자. 이렇게 안중근은 구체적으로 동양평화론을 실천할 방법까지 제안했죠. 안중근의 이토 저격은 단순히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복수극이 아니라 동양평화라는 더 큰 목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5명의 인물은 일본 내에서 조슈 인맥이라고 불린다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모두 일본 조슈반 출신이라 붙여진 명칭이며 이들은 모두 일본 총리를 지냈고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일컫는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들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저 인물들 중 하나인 아베 신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총리였고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으로 되돌아가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총리가 바뀌었어도 일본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과거 제국주의 시절 수많은 말바꾸기와 농간으로 동양의 평화를 해쳤던 일본이 현재 또 다른 말바꾸기와 농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으며 마치 타당하고 합리적인 척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일본의 말바꾸기와 농간에 이미 당해봤고 또 그것을 긴 시간 이겨내며 결국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은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안중근이 그랬던 것처럼 악의 원흉을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단순히 공휴일 중 하나라는 마음으로 쉬기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